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주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결과 이재명 대표의 당시 순회동 자택으로 배달됐던 이 수천만 원 상당의 과일값이 이 경기도청 업무 추진비로 처리됐다, 현금으로 지불됐다라는 의혹이 취재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업무 추진비로 이 대표 과일값을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어찌된 일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채널A 단독 취재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순회동 자택으로 배달됐다는 이 과일값 수천만 원의 대금이 알고 봤더니 경기도 업무추진비로 전용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기관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 측은 반박하고 있는데 잠시 후 저희들이 단독 취재한 내용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는데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참전.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참전 어떤 내용일지 바로 보시죠. 반도체 전쟁에 26조 투입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대통령도 반도체가 곧 민생이다라며 정부가 지원책을 밝히겠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인데 반도체 시장 상황이 좀처럼 예전 같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화이팅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소환. 경향신문이 오늘 오면에 썼습니다. 뭘 소환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민주당 당원 중심과 통해 강성 팬덤 정치와 다르다. 수도식에서 소환된 깨시민 해석은 동상이몽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서 고인이 강조한 깨시민, 깨어있는 시민의 의의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 강성 팬덤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냐라는 내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꼼수. 조선일보가 오늘 12면에 썼는데 어떤 꼼수일까요? 김호중 영장심사 연기를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중대 혐의라는 거죠. 경찰에서는 조직적인 이 사법 방해가 아니냐라는 반응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김호중 씨 출석합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연 재판부는 일단 심사 연기를 기각했어요. 오늘 영장심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구속시킬까요? 구속을 기각할까요? 석방될까요? 구속될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무효. 서울신문이 오늘 8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미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가 가능해진다. 대법 40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혼인으로 많은 법률 관계가 생겨났다. 분쟁을 해결하려면 무효화가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이혼과 혼인 무효는 엄연히 다른 개념. 그간에는 이혼했으면 혼인 무효가 안 됐는데 이제는 혼인 무효가 이혼해도 가능해진다라는 대법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몇 안 되는 소중한 경기권 당선인 김용태 당선인,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직 지도부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입니다. 김유정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호중 씨가 영장실질심사 오늘로 예정된 그 연기해 줄 수 없냐, 콘서트도 가야 되는데 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단칼에 안 된다,
시켰습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콘서트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건데 과연 판사는 구속시킬까요? 영장을 기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구속 갈림길, 음주 꼼수의 종합판이다. 이런 얘기도 수사당국께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공연은 예정대로 김호중 씨가 강행했지만 오늘 공연엔 김호중 씨가 참석하기 힘듭니다. 과연 김호중 씨는 영장 심사를 어떻게 치르고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공연장을 찾아온 팬들의 반응과 공연 분위기도 저희가 취재했는데 영상으로 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A 기자인데요. 오늘 좀 어떤 심정으로 오셨어요? 오늘 마지막 공연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심정이세요? 취재나온 기자인데요. 오늘 마지막 공연 될 수도 있잖아요. 심정이 좀 어떠신지? 팬들 입장에서는 질문이 불편할 수 있죠. 그 팬들의 심정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나타낸 팬들. 마지막이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왔다. 더 나쁜 사람이나 잡아넣지. 김호중에게만 가혹하다. 기부한 돈도 상당한데 득달같이 달려든다. 회사 사장이나 직원이 제대로 단속을 했어야지. 등등의 다양한 반응들. 어쨌든 김호중의 마지막 공연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온 팬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공연은 김호중이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변경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어요. 법원이 기각했어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거 웬만하면 영장 변경 신청 받아준다라는 관례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추상같이 기각. 그거 안 된다. 뭔 말이냐. 낮 12시, 조금 있다가 영장심사예요. 저녁 8시에 2차 공연인데 이야 이거 구속되면 못 가고 설사 기각이 되더라도 저녁 8시 전에 과연 저게 나올까?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까지는 구인 상태입니다. 구인 상태에 있다가 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구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연엔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구속이냐 석방이냐 그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자, 일단 조기현 변호사님. 재판부가 영장심사 일정 변기 요청을 기각했다. 이것은 혹 구속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건 아니냐. 맞습니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네. 뭐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 신상이나 아니면 가족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그날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만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죠. 근데 지금 완전히 김호중 씨 같은 연기 사유는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잖아요. 예. 공연, 콘서트, 예정된 콘서트를 위해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 받아들일 리가 없고요. 이것과 이제 결과가 바로 또 연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네. 다만 지금 상황을 여러 가지로 보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뭐 예상이 좀 중론이긴 하죠. 아 그렇습니까?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후에 또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예. 대부분 법조계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사안 자체로만 보면 지금 뭐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또 그 증거인멸, 교사, 뭐 방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사건 자체는 사실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차에 치였고 거기에서 2주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는데 이 사안만으로 만약에 김호중 씨가 잘 대응을 했다면 네. 구속까지 나올 사안이 아니죠. 간단하게 이제 끝날 사안이었는데 그 이후 대처 과정에서 계속 달라붙은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사실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특히 검찰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사법방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 출석해서 오늘 신문에 응하겠다는 할 정도면 예. 이런 사안의 중요성 또 국민들의 지금의 여론, 사회에 미치는 파장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법리를 떠나서 일단 네. 이 정서적으로 법 정서상으로도 구속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용태 당선인님. 그 팬들 반응 나쁜 사람 더 많은데 저 나쁜 사람 더 나쁜 사람이나 잡아넣지. 네네. 왜 호중이만 이러느냐.
이런 팬들의 반응 어떻게 보세요?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팬이라는 것, 정치권이나 연예계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그 가수라든지 연예인분들에 대해서 응원하는 마음들이 강하고 또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 분들 팬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호중 씨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더 애틋할 거고 아마 일견으로는 팬들 입장에서는 더 나쁜 사람이나 많은데 안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일견 팬들 입장에서는. 꼭 그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네. 정치권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뭐 팬덤 정치에 기반해서 어떤 정황상 어떤 범죄 혐의가 맞아가는데 그걸 꼭 부정하려고 하고 또 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도 아닐 거라는 그런 심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호중 씨를 향한 팬덤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예. 김호중 씨를 둘러싼 어떤 혐의들 그리고 정황상 범죄를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혐의들, 의혹들이 너무 사실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팬덤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처를 좀 입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냐면 영장실질심사에 검사가 직접 간다고 합니다. 김호중 구속심사 담당 검사가 직접 간다. 담당 검사는 주요 사건에만 이례적으로 출석하는데 이번에 직접 온다는 거예요. 검사가 직접 간다, 직접 챙긴다. 자, 영장전담 부장판사 배석하고 변호인, 그다음에 담당 검사 배석하고요. 김호중 씨가 영장 심사 뒤에 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서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개진한다라는 내용까지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담당 검사가 직접 영장 심사 신문 절차에 참석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 건데 예. 이원석 검찰총장도 앞서 이례적으로 입장 내기도 했었잖아요. 사회적 무리를 빚은 사건 정도를 넘어섰죠. 오늘 아침에 한 조간신문의 사설 제목입니다. 네. 스타의 사법방해 종합 세트, 오만의 경종 울려야.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건대 처음 김호중 씨가 얘기하고 벌여왔던 소속사와 김호중 씨의 그 황당했던 상황들을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조직적인 사법방해 등에 대한 행위들까지 있는 거로 보이는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그때 가서 시인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끝내버리면 이런 일들이 보여줬던 공인의 자세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기준과 판단을 갖고 생활하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구속 여부가 사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닌데 네. 영장심사가 기각되고 나면 국민들께서는 죄가 없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영장을 청구한 검찰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왜 영장 청구해 갖고서는 이런 일을 키우냐라는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해당 검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최종적인 사법적 잣대에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이 오늘 심사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최고는 구속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구속의 가장 핵심 국민들 다 아시잖아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조직적인 사법방해로 그동안 수많은 증거인멸을 해온 상황 속에서 지금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일부 보이지만 초창기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 어떤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한민국 공권력 그리고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이 문제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진실 게임까지 벌여온 마당에 이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혐의의 중대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채널A가 앞서 이 김호중 씨의 사고 직후에 그 CCTV 영상도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고 대리 기사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 술집에서 나와서 그 CCTV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가지 더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뭐냐면 사고 이후에 김호중 씨가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차량으로 가서 10초간 차에서 무언가를 한 듯한 장면, 그 장면을 포착한 CCTV 영상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영상을 추가로 확보된 건데 사고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자, 잠시 뒤 왼편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내린 김호중 씨. 어디로 걸어가나 싶더니 자, 보시죠.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차량으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디론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주위를 뱅뱅 맴도는 모습. 자,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까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널A가 사고 직후에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고 장면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자, 보세요. 나갔다가 차량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10초 뒤에 다시 차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군가와 통화하며 주위를 맴돌다가 현장을 떠났어요. 차량에 다시 돌아와서 탄 시간이 10초. 경찰은 이런 CCTV 내용 등을 토대로 김호중 씨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지금 채널A가 화면 하나 확보했는데 사고를 내고 직후에 사고 현장을 무앙 하면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왼편에 차를 착 세우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1987654321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통화하면서 완전히 현장을 이탈하는 그 10초간 다시 돌아온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은 정차하고 내려서 통화하다가 다시 차에 타고 또 내렸잖아요. 그 상황만 보더라도 애초에 소속사에서 변명했던 공황 상태라서 수습하지 못하고 빠져나갔다라는 말하고 전혀 배치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차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차분해 보이고 그 얘기했던 공황 상태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소속사 본부장이 꺼내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꺼내서 먹었다. 꺼내서 먹었다. 야, 지금 정말 황당한 예. 주장.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 장면을 보면은 10초 동안 뭘 했는지 김호중 씨가 밝혀야죠. 예. 왜 다시 통화하면서 가서 10초 동안 차에 탔다가 다시 내렸는지 그 부분은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소속사 본부장이 먹었다고 하는 메모리 카드를 김호중 씨가 꺼내서 어떻게 처리한 게 아니냐라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속사 본부장이 그걸 꺼내서 먹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언제 지금 현장을 이탈한 저 차에 가서 그거를 꺼내서 언제 먹었는지 그 시점도 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먹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본부장이 언제 그럼 가서 그걸 네. 꺼내서 어떻게 한 것인지를 그 시점도 좀 명확히 설명이 필요할 것 먹었다면 같아요. 언제 먹었냐? 그렇죠. 저렇게 이탈을 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되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메모리 카드를 먹습니까? 네.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오늘 판사다. 혹시 재판부 판사님도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거 진짜 먹었습니까? 아니면 언제 섭취를 했느냐? 그리고 오늘 돌직구쇼에서 보니까 10초간 차량에 다시 돌아와서 탔던데 담당 검사가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김호중 씨 10초간 돌직구쇼 보니까 차량 탑승하고 내렸던데 그 10초간 혹시 뭐 했냐? 메모리카드 제거한 건 아니냐? 그렇다면 앞서 메모리칩 먹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검사 입장에서. 당연히 할 겁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지금 적용된 피의 사실 중에는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이 가장 중죄입니다. 근데 이제 음주 사실은 이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음주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김호중 씨는 이나 이제 관계자들은 소주 10잔 이하로 마셨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간에 뭐 차 같은 것도 마시고 그래서 실제 그 법조항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서 상해를 입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혐의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지금 오늘 다른 어떤 언론 보도의 진술을 보면 그 유흥업소에서 소주를 3병 정도 마셨다고 하는데 같이 동석자 중에 소주를 마신 사람은 김호중 씨밖에 없었다고 하는 진술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
어느 정도 객관적 그 유흥업소 이 종업원들의 진술이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면 소주 10잔을 마셨다는 김호중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죠. 만약 이런 부분에 다른 진술 내지 객관적 물증, CCTV도 아마 확보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주 10잔 정도 먹어서 뭐 이 정상적인 운전 상태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빙성이 문제가 될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증거인멸이죠. 지금 초기부터 이미 사실관계는 다 거짓 진술을 하던 부분이 바로바로 다 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지금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아닙니까? 네. 신뢰하기가 힘들죠. 삼켰다는 얘기 조금 전에 했지만 이제 그게 완벽하게 없어졌다. 어디에 버렸다고 하면 찾아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까 봐 삼켜서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저 진술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추가적인 수사 과정에서 다른 진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네. 봅니다. 물론 끝까지 고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영장에 담았을 거기 때문에 재판부도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물어볼 거고요. 나머지 메모리 카드 2개에 거기에는 또 그 차이는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랬겠느냐는 의심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아마 메모리 카드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한데 예. 없다고 주장하고 그걸 삼켰다고 주장하는 거는 이 자체로 이미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위를 묻는 걸 떠나서 이 과정에 대해서 검사가 강력하게 증거인멸의 과정이 이랬습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군요. 구속 사유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구속 사유로는 이미 충분하다. 아이폰이 경찰에 확보됐는데 김호중 씨가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다 어디 정치권에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참 아이폰 제출, 비밀번호 안 알려줌, 포렌식 불가. 그 계속 보던 거잖아요. 이거 이재명 대표, 뭐 한동훈 전 위원장 사건 은폐, 증거인멸 행위 의심되고 있다. 예. 그리고요. 그 술집의 여성 종업원들이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도 확보가 됐다고 해요. 유흥주점 여종업원 3명. 동석자 중 김호중만 소주를 마셨다. 3시간 동안 3-4병 먹었다. 많이 먹은 거죠. 그리고 자택에서 나와 비틀대며 저 사고 차량 SUV에 탑승하는 장면도 이미 경찰은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용태 당선인님, 지금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텐데 지금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의 진술이나 CCTV가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주장하는 내용과는 많이 상반되는데 자, 오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 김호중 씨의 진술 과정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뭐 변호사님께서도 많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계속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속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술을 마셨다라는 주장도 같이 동석했던 여종원들의 진술이랑 김호중 씨 측이 우린 조금밖에 안 먹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상반되고 조견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주요 혐의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이 법적인 전략이다라는 추정까지 지금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법적인 전략까지 추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죠.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사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김호중 씨 측에서 계속해서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시도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구속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민 최고님, 네. 아이폰 비밀번호를 이번에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정치권에서 많이 뭐라고 부러워서. 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정치권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워낙이나 이 수사가 진행됐던 예. 상황이 그 당시에 이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정치 보복 아니냐 뭐 등등에 대한 이유들이 그렇지, 있었는데 건건이 사안은 다 달라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김호중 씨가 거짓말을 해왔다가 이재명 대표도 아이폰 비밀번호 안 알려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나중에 강연까지 했을걸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휴대폰에 대한 증거인멸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 했던 안 좋았던 일들이 이 민간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굉장히 참 우픈 일이고 슬픈 일이죠. 근데 김호중 씨도 정치인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인인데 김호중 씨 이 같은 일들이 일반 대중이 바라봤을 때는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예. 김호중 씨 상황은 정말인지 다른 게 애당초 말을 계속 바꿔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진실을 고백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이 아이폰은 제출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사안이 달라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있었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죄를 자백하고 하지만 반성하고 이 죄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 구속의 사유들이 사라지게 될 수 있는 여부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폰 비밀번호까지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모든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바꿔가게 된다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만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소주 3병 정도를 먹었다는 건 정말 너무 충격이거든요. 예. 본인 혼자 소주 1병 이상을 먹어도 저렇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일 텐데 사람이 인명피해가 크게 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 소주 2병, 3병을 먹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다는 건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윤창호법 등을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안타까운 연예인의 일이다 이렇게 지켜볼 수가 없는 정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점을 꼭 짚고 싶습니다. 예, 일단 현재로선 어떤 종업원의 진술이 나와 있다라는 측면이고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도 나중에 어떻게 작용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서초동 법조계에서 이른바 음주구제 변호사들의 조언과 김호중 씨의 행태가 판박이다 이런 지적이 오늘 종합신문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변호사 A씨는 운전 담당 10년 경력이다라며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고 해요. 사건 직후 연락한다면 음주 혐의 벗어날 가능성은 100%다. 나에게 연락 주라. 음주에서 빼주겠다 이런 건데 음주구제 변호사들의 주요 조언 내용이 이번 김호중 씨 측의 행동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현장에서 도주하라. 시간 끌어라. 두 번째, 호흡 측정, 혈액 채취 무조건 거부하라. 세 번째, 메모리 카드 제거해라. 네 번째, 경찰에 연락해도 씹어라. 이 4가지 음주구제 변호사들의 조언과 김호중 씨의 이번 행동이 정확히 일치해요, 김우정 의원님. 딱 떨어지네요. 17시간 만에 경찰 출석했었잖아요. 2시간 있다가 매니저 먼저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열거한 4가지 그 전문가의 조언이 지금 김호중 씨 사건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 일관했던 변명과 행동들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서 애초에 사고 나고 10초 동안 차에 들어갔다 나오고 통화하면서도 뭐 소속사 대표든 누군가든 통화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 초기부터 전문가가 개입해서 저렇게 소위 음주구제 변호사들이 개입을 해서 그대로 지금 언행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한다면서요. 그래서 네. 어딘가에 있는 뭐 모텔인가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까지 사실 일반인 같으면 그런 생각 하겠어요. 일단 도망을 쳤어요. 현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무서워서 집으로 가지 누가 다른 장소로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도 예사롭지 않고요. 애초부터 초기부터 이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그 전문가의 도움이 얼마나 큰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과연 구속이 될까요? 아니면 기각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하고 뜨거운 소식 2가지 먼저 엄선해 봤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주인공은 김혜경 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의 순회동 자택으로 들어간 과일값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뭐 수천만 원 상당의 과일값이 들어갔다는 건데 경기도지사의 업무 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정황을 경찰이 수사기관이 포착했다는 취재 내용입니다. 업무 추진비에서 과일값이 처리됐다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건데 이 대표 측의 반박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재명 당시 지사가 결재 사인을 한 걸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태영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에게 순회동 자택에 들어갈 과일 구입 내역을 보고하는 모습입니다. 재판에서 공개된 배 씨의 진술조서에는 필요하면 그때그때 과일을 넣어드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과일 대금을 지급했냐고 물었고 배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검찰은 과일값이 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역을 포함한 지출결의서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결제 사인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청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코로나 관련 격려 경비 등 명목에 과일 가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최소 격주마다 과일 가게가 등장합니다. 검찰에 들어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냥 도청에 납부면 그 사실을. 주문 들어오면 갖다 주고. 검찰은 이 대표 서명을 토대로 지출 내역을 인지한 정황을 확인 중입니다. 지금까지 부당하게 지출한 과일 대금이 2천만 원에 가까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업무 추진비는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아직은 의혹인데 저희들이 단독 취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경기도청의 이 업무 추진비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이 격주 간격으로 코로나 직원 격려 목적으로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구매한 내역이 포착이 됐는데 그것이 코로나 격려용이 아니라 사실은 김혜경 씨 자택 순회동으로 들어갔던 그 과일이 아니냐. 업무 추진비로 과일값을 충당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검찰은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업무 추진비로 전용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 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자, 도지사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을 보면 센터 근무자 격려비 과일 가게, 내방객 접대 물품 과일 가게 등등등등등 업무 추진비 내역상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추진비 지출인 듯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저렇게 쓰인 게 아니라 이 도지사 자택으로 배달됐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어요. 앞서 이 조명현 씨와 배모 씨 간의 녹취록에도 이 다양한 과일이 배달됐음이 드러납니다. 들어보시죠. 복숭아 하나 더 넣어줘. 복숭아 하나 더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 네, 부사관님. 오늘까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저거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4통 그대로 다 있습니다. 괜찮아 상태? 상태는 오늘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 놔두자. 그러면 놔두고, 네, 알겠습니다. 저런 과일들이 앞서 봤던 업무 추진비로 구매했다라는 그 과일 아니냐. 업무 추진비로 직원 격려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도지사 집으로 배달된 거 아니냐. 세금으로 구매된 거 아니냐.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병윤 최고위원님, 예.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재명 대표가 결제하고 업무 추진비로 추진됐으면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갈 구석이 없겠죠. 대금을 2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양이라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상황들을 업무 추진비로 과일을 사서 누군가 진짜 실제로 해야 되는 그런 쓰여야 될 곳들에는 쓰이지 않고 그게 자택으로 들어가서 김혜경 씨가 먹었든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먹었든 이게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한 벌써 의혹이 나온 지가 언제적인데 아직까지 수사 재판이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누가 뭐래도 그 안에 조명현 씨처럼 내부에서 공익 제보를 했던 사람들의 정황 증거들, 예. 진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수사 재판이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 부분은 끝끝내 모르쇠로 일관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의혹만으로도 의심할 여지는 상당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대파 들고 흔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이재명 대표 앞에 가서 과일을 들고 한번 흔들어서 좀 보여주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 의혹을 증언해 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 저 과일 심부름을 했던 인물, 저 배모 씨의 지시로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다 순회동 자택으로 배달해 줬다는 그 인물,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는 이 사실 정황을 좀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김진 앵커의 모닝콜은 바로 조명현 씨에게 걸어보겠습니다. 앵커의 모닝콜입니다. 네, 오늘 김진의 모닝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에게 전화 걸겠습니다. 조명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저희 채널A 취재 내용 보셨을 텐데 과일을 사다가 순회동 자택으로 배달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과일 가게에서 과일 사다가 도지사 자택으로 나르신 일을 한 건데 과일을 과일 가게에서 구매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순회동으로 가져간 과일과 도지사 공간으로 가져갔던 업무와 상관없는 도지사 개인이 설치했던 과일은 지정된 과일 가게에서 비서실에서 왔다고 보면 프리패스였습니다. 그러면 조명현 씨는 과일값을 내지 않고 과일을 받아서 도지사 자택으로 배달해 줬다는 건데 그러면 그 과일값은 어떻게 결제가 되는 겁니까? 과일 대금은 가게 사장님이 도청으로 가서 결제를 받았었습니다. 예. 어떤 항목으로 결제됐는지는 저도 공익제보를 한 후에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채널의 취재 내용대로라면 그 과일값을 예산 중에 업무 추진비로 썼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는 사실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가게 가서 결제를 저희는 한 사실이 없고 비서실에서 왔다고 하면 과일을 받아서 순회동과 도지사 개인이 먹을 과일을 가져다가 공간에 배치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조명현 씨도 당시에는 결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돈으로 결제되는지는 당시 모르는 상태에서 과일을 받아다 날랐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결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단 한 번도 그러면 그 배모 씨가 과일값을 이 돈으로 결제해라고 뭐 현금을 준다거나 그런 적은 있었습니까? 그런 조명현 게 씨에게? 절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그 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가 음식값을 김혜경 씨에게 나중에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김혜경 씨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진술을 해서 재판부도 위증을 경고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김혜경 씨로부터 배모 씨가 현금을 받은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처음 검찰 지수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진술이 달라진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김혜경 씨가 몰랐다는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조명현 씨는 그 많은 음식들을 배 씨의 지시로 사다 나르면서 단 한 번도 배 씨로부터 뭐 음식 대금 쪽으로 현금을 받거나 아니면 김혜경 씨가 배 씨에게 현금을 준 장면을 본 적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본 적도 없었고요. 그렇게 현금으로 줄 거면 차라리 김혜경 씨 개인 카드를 받아서 운영했었으면 훨씬 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려진 얘기지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음식들 뭐 초밥이나 한우 이런 거 조명현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으신 거죠? 맞습니다. 배 씨는 김혜경 씨가 나중에 현금으로 줬고 그 현금은 본인이 착복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금액을 돈을 받았다고 하면 김혜경 씨가 월급을 받았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제출하면 될 거라고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 씨 주장이 하나 또 있는데 본인이 법인카드를 독단적으로 김혜경 씨나 이재명 당시 지사 모르게 사용했다. 그래서 조명현 씨에게 법인카드로 긁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도 모르게 법인카드를 이 배모 씨 판단으로 썼다면 도청에 있는 총무팀이나 회계팀에서 문제 삼을 법도 한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법인카드 사용은 감사를 받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네. 공무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수개월 동안 조직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를 5급 사무관을 보고 용인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회계팀이나 총무팀에서 이거 왜 이걸로 법인카드 쓰느냐라고 문제 제기는 없었다. 그 네, 말씀이시군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이 배 씨의 이 같은 주장, 뭐 음식도 김혜경 씨의 지시 없이 자기가 결정해서
음식을 사오라라고 조명현 씨에게 지시했다라는 주장인데, 그래서 재판부가 그 덮밥 소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그러면 맞습니다. 배 씨 본인이 정했냐라고 되물었다라는 보도인데, 지시를 직접 받으신 입장이니까 그 덮밥 소스가 누구 지시였다고 보십니까? 제가 공익제보 당시 제출했던 자료에도 있듯이 배 씨가 김혜경 씨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고 예. 배 씨는 김혜경 씨 눈치를 많이 보고 일했었습니다. 네. 뭐 지시 없이 배 씨의 의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순회동으로 음식을 가져갈 때 김혜경 씨와 제가 마주쳤을 때도 있었는데 예. 김혜경 씨가 지정한 시간이 아니어서 배 씨가 전전긍긍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음식을 들고 김혜경 씨를 순회동 자택에서 조명현 씨가 마주쳤을 때 혹시 뭐 김혜경 씨 반응이 어떻던가요? 뭐 그때 당시에 당연한 듯이 저한테 인사를 받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나와서 배 씨한테 마주쳤다는 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 씨가 굉장히 놀라면서 1시간 이상 전전긍긍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혹시 김혜경 당시 여사가 이 배달 들고 온 음식을 봤을 텐데, 배 씨 주장대로라면 지시한 적 없는 음식을 지금 조명현 씨가 갖다 준 것 아닙니까? 네. 뭐 놀라거나 아니면 뭐 이게 무슨 음식이냐라고 혹시 뭐 되물었습니까? 김혜경 씨가? 뭐 전혀 그런 기세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혹시 그때 배달한 음식이 뭐였어요? 덮밥이었어요? 배달 음식은 수차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고요. 도청에 들어왔던 과일과 함께 배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덮밥 소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뭐 좀 이런 질문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게 중요하니까요. 초장이냐 간장이냐,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은 초장파는 초장만 먹고 간장파는 간장만 주로 먹는데, 이 초장과 간장, 덮밥 소스가 많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뭐 저희가 지시를 배소연 씨 통해 지시를 받았던 내용은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김혜경 씨가 확인해서 입맛에 맞게 골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덮밥 소스가 다를 때는 뭐 회 종류에 따라서 소스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날 뭐 취향이나 기분에 따라서 이 덮밥 소스가 다른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뭐 개인적인 부분까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렇군요. 세세한 지시가 내려왔던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명현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의 모니컬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였습니다. 자, 내용 들어보셨는데 김주영 의원님. 네. 과일을 사다 나른 사람이에요. 이분 주장은 한 번도 과일 가게에 결제한 적이 없다. 도청에서 알아서 과일값을 충당했다. 그리고 그건 공간이나 이제 순회동 자택으로 본인이 배달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은 그것을 업무 추진비로 유용한 것 아니냐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검찰 진술과 법정에서의 달라진 배모 씨의 진술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밥 같은 거 갖다 주고 현금으로 내가 받았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착복했다라는 취지로 시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김혜경 씨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진짜 돈을 준 게 맞느냐.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내가 모르게 결제가 이루어졌고 이제 이렇게 김혜경 씨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일값에 관련된 문제인데 조명현 씨와 그 배모 씨의 입장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거의 이제 대질신문 가서 공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과일값도 그럼 현금으로 받은 것인지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배모 씨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초밥값은 현금으로 받고 과일값은 안 받고, 그럼 이 과일은 어디서 어떻게 가져온 것이냐라고 이를테면 도지사 공간이나 또 자택에서 궁금해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초밥값은 현금으로 배 씨가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전후 관계들이 좀 상식에 부합하는 뭔가 좀 더 진전된 답변이 나와야만 이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김용태 당선인, 조금 전 조명현 씨 모니콜로 바로 라이브로 저희가 궁금한 거 물어봤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식의 지역경제 활성화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아니, 저도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곧 원내에 들어갈 텐데 공적 마인드라는 것이 있잖아요. 설마 공사가 구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어려울 때 어쩌다가 한 번씩은 뭐 이런 공적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매번 과일을 공적 자금을 통해서 사적으로 이렇게 취식했다라는 것 자체는 글쎄 저는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설마를 아직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얘기다. 예. 김병민 최고. 이 정도면 거의 일상인 상황이 돼버린 건데 굉장히 비겁하게도 내용들을 계속 바꿔가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또 그 안에 있었던 조명현 씨가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와서 법인카드 결제하고 현금으로 받았던 걸 배모 씨가 착복했다 등에 대한 내용들 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라는 식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그러고 나니 갑자기 그동안 두문분출했던 김혜경 씨가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네. 하하호 웃으면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함께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상황들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금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김혜경 씨가. 나와서 그때 조명현 씨가 얘기했던 것대로 시키지도 않았던 음식을 본인은 모른다고 하는데 조명현 씨가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마주쳤다는 거예요? 네. 그거 왜 받았습니까?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가버렸는데 끝끝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게 일상화가 돼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일값만 2천만 원에 달한다는 게 무슨 비타민이 이렇게 많이 부족했습니까? 이 2천만 원에 달한다는 과일값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법카 초반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몰랐던 일들 법카로 긁어서 초밥도 갖다 주고 업무 추진비로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의 결제를 받아서 그건 또 과일 가게 한 프리패스로 집에다가 과일 넣어주고 이런 일들을 경기도지사 시절 일상화돼 있다면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의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이런 공적 마인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좋겠습니까? 아무튼 재판 수사 이거 너무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한데 어렵지 않는 수사 재판 질질 끌 이유가 없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김혜경 씨가 어린이날 나와서 이렇게 웃는 그 모습 그대로 국민 앞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최근 이제 배모 씨가 김혜경 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배모 씨는 뭐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이미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본인 재판에서도 하지 않았던 내용을 꺼내 들었죠. 김혜경 씨가 음식 사오라는 지시는 없었다. 내가 알아서 덮밥 소스도 결정해서 배달을 시킨 거고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내가 알아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고 나중에 김혜경 씨가 현금을 줬는데 그건 내가 착복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 김혜경 씨 자택으로 배달된 수천만 원 상당의 과일값이 경기도 업무 추진비로 전용된 건 아니냐, 유용된 건 아니냐라는 채널A의 단독 취재 의혹도 전해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조명현 씨의 진술도 답변도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한 번도 과일값을 낸 적이 없다. 프리패스였다. 라는 내용. 그리고 음식 들고 순회동 자택에서 김혜경 씨와 마주친 적도 있었는데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겼더라. 배모 씨가 전전긍긍해하더라. 라는 조명현 씨의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 반박과 해명도 함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업무 추진비는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되니만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 제기된 관용차 사촉 의혹에 대해서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정 조치였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 대표 측이나 혹시 김혜경 씨 측 해명도 조금 더 상세하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해명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제 조명 씨 제보 중에는 사실은 좀 그럴 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납득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특히 과일값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보면 매월 단위로 업무 추진비 내역이 나오고 거기에 목적, 결제 방식까지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몇 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계속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결제에 올리거나 확인하는 총무팀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하겠죠. 그 명목이 다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의 간담회 내지는 무엇을 위한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례적으로 다른
그게 그런 목적 기재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기재돼 있다고 하면 이게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총무팀에서도 확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이미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해보면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배모 씨가 진술을 통해서 그것을 현금으로 나중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진술을 바꾼 동기는 모르겠습니다. 본인 관련된 수사상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지다가 김혜경 여사의 재판에서 그 질문이 나오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걸 수도 있고요. 네. 그 전 진술에서 더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을 진술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뀐 진술의 내용은 검찰이 수사하면 확인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점에 매월 2차례씩 과일이 결제가 됐다. 이러면 그 시점의 흐름을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검찰은 이 사건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상당 압수했고 관련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 관련된 자료라든가 소명만 받으면 되고 진술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맞춰보면 되는데 그 많은 수사 자료와 증거 자료 그리고 이 관련자들의 진술, 제보자인 조명현 씨의 계속적인 진술 네.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왜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느냐는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수사 기간이 이렇게 길었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 집중이 되면서 법인카드 문제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배경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기되는 의혹이나 조명 씨 같은 경우에 의혹 제기 중에 일부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명현 씨는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본인은 알지 못한 것도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로서 수사 결과를 나오면 되고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거로 봅니다. 업무 추진비 내용이 다 공개됐는데 그 공개되는 내용 갖고 설마 과일값으로 전용했겠느냐? 불가능하다. 라는 이 대표 측의 반박과 해명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영욱 씨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폐업 수순이 예고된 폐업 수순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리, 반려견 훈련장 1,750평, 사옥 건물과 토지 910평 모두 매물로 내놨다. 지난 2월부터 중고 PC 전화기 정리, 6월 30일부터 교육 서비스가 종료된다라는 공지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예고된 폐업 수순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강영욱 씨가 이른바 반려견을 학대했다라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별다른 당사자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 침묵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강영욱 씨 옹호글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뭐 마녀 사냥이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CCTV는 강아지 훈련 용도. 화장실은 직업 특성상 특정 시간에만 갈 수 있었던 것뿐. 급여 복지도 업계 최고 대우였다라는 뭐 옹호하는 글도 일각에선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강영욱 씨 회사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이 피해자 피해 진술도 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제로 2시간, 3시간 가둬놓고 30분 산책 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한 달에서 한 달.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하대 받았죠. 저보고 뭘 어떻게 해라, 뭐가 어떻게 무슨 뭐 훈계를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진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그 강용욱이 1시간인가 1시간 반 그 교육받는 게 근데 패키지로 하면 그게 100만 원이에요. 뭐 도움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거를 한 번 받아본 사람은 절대 2번은 안 받을 거예요. 내용이 없으니까. 강영욱 씨가 저에게 보고 풍산계냐고 그래서 김두표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당신들은 언젠가 반드시 사회생활 할 거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했더니 강영욱 씨가 저한테 제가 이 일만 15년째입니다. 저한테 배우러 왔으면 똑바로 배우고 가세요. 너무 가까이서 얼굴을 들이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되게 황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에 반박하는 미국 당사자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바로 폼페이오 전 장관입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당시 청와대 경호원들과 돈을 주고받은 거래 정황이 포착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통령의 자녀가 경호실 직원과 금전을 주고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일입니다. 수사기관에선 무언가 의혹을 갖고 이 금전 거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누구와 금전을 주고받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태국에서 본인을 경호했던 경호처 직원 A 씨와 하나와 태국 바트화를 수천만 원을 상당을 수차례 걸쳐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문다혜 씨가 경호처 직원에게. 자, 그리고 이 경호처 직원은 국내에서 그 돈을 출금해서 혹은 다른 계좌로 이체해 줬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의상 디자이너의 딸과도 금전 거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돈이 오고 가던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구기동 빌라를 팔고서 태국으로 부부가 갔고, 태국에서는 당시 남편이 그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젯 항공에 이른바 취업된 의혹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일각에선. 자, 그런가 하면 2019년에는 돌아와서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문다혜 씨가 대출 없이 사들여서 임대 사업을 했다. 혹시 거기에 이 돈이 쓰인 건 아니냐라는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경호원 직원과 금전을 주고받은 것뿐 아니라 전 춘추광장과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들과도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 출신 B씨,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상당 금액을 문다혜 씨에게 송금해줬다. 유송아 전 춘추광장, 김정숙 여사를 수행했기도 했었다는데 춘추광장도 문다혜 씨에게 현금을 송금해줬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단은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김유정 의원님, 그 대통령의 자제가 경호처 직원, 의상 디자이너 딸, 춘추관장으로부터 현금을 주거나 현금을 받았다. 금전이 오고 갔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일이죠. 네. 그건 맞죠? 제가 듣기로는 처음 있는 일 처음 같습니다. 있는 일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처음 발생하는 일, 저 무슨 돈이고 어떤 목적으로 금전이 오고 간 건가요? 그 목적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어요. 경호처 직원은 근데 이제 굉장히 가까운 그 친분 관계는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태국에 나가 있을 때 대통령 자녀이기 때문에 현재 경호원이 이제 파견이 되잖아요. 그렇게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분은 두터웠고 잘 아는 그런 관계, 좀 더 사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겠죠, 아무래도. 타국에서 이제 경호를 받는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그런데 춘추관장, 디자이너의 딸, 경호처 직원 이렇게 금전 거래가 있었던 거는 저는 이례적이면서도 가급적 지양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이 금전 관계가 어떻게 해서 돈을 개인 돈을 그 경로로 부탁을 해서 붙여달라고 했던 건지 어떤 돈인지 그 내용은 아직은 밝혀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불법성 여부가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라서 지금 당장에는 이 관계가 좀 이례적이어서 거래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 당시 대통령, 현재 대통령의 자녀로서 이런 조금 안타까움이라고 할까요? 조금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떤 불법성이 개입이 되고 또 돈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지 수상하다고 여겨지면 그건 좀 밝혀야 될 일일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그런 거래는 지양했어야 되는데 라는 정도로밖에 드릴 말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저런 금전 거래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드물고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대통령 가족분들이
청와대 직원들과의 금전을 주고받는 걸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대통령 가족 주변에 어떤 의혹을 관리하기 위한 뭐 공직기강이나 정무수석 산하에 무언가도 있을 텐데, 물론 주고받았다는 저 현금의 성격, 저 금전 거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하나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김은퇴 당선인은 어떻게 보세요? 뭐 상식적이진 않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분들도 뭐 보좌진 분들하고 금전 거래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친구라든지 뭐 각별한 사이에 대해서 돈을 빌리거나 어떤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금전 거래가 있는데, 특별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 같은 경우는 그 거래 내역들이 다 지금 기록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을 주고받는 것보다도 어떤 거래 이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뭐 차용증을 쓰는 건지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희정 의원 말씀했던 것처럼 조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추측하는 것처럼 그 주택을 구입하는데 뭔가 특정 불법 자금이, 특히 그 당시에 남편분이 이제 이스타항공에서 하면서 어떤 그런 불법성의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연 그때 당시 기억을 좀 되새겨 보면, 김병민 최고님, 네. 대통령의 자녀, 딸과 사위가 태국으로 갔다. 손주들까지. 그 과정에서 왜 태국으로 이주했지?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시원하게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고, 나중에 알아보니 태국 이주를 이상직 전 의원이 도운 건 아니냐, 대통령의 사위를 이스타젯에 취업시킨 것 아니냐. 근데 사실 그 태국의 이주 과정에서 자녀들이 다녔던 뭐 국제학교나 이주 비용 같은 것에 대한 충당 내용도 설명이 되지는 않았던 터였는데,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묻히고 지나갔는데, 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문다혜 씨가 굉장히 이례적인 경호처 직원에게 본인의 돈을 주고 국내에서 다시 받고, 더욱이 문제가 됐었던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 디자이너의 따님 채용과 관련해서도 문제였는데, 그 딸에게 또 송금을 받고 춘추관장한테도 송금을 받았다. 춘추관장이 대통령 자녀에게 돈을 쏴준 적이 있었던가 싶어요. 춘추관장은 절호라고 있는 관장이 아닌데, 뭐 여러 가지 뭐 아직은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총선 끝나고 나서 뭔가 정권의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다시 전 정부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라는 시각을 지금 현재 야권 일각에서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숙 여사 사건이야 당연히 문 전 대통령 회고록 때문에 다시 회자가 된 것이고, 이 문제는 타이 이스타젯에 관련된 건 정말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는지 모를 리가 없을 거거든요. 법적인 처벌이 됐고, 결국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던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 원망 너무나 많았던 거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같이 연결돼서 문 전 대통령의 이제는 사위가 아닙니다만 전 사위, 그 당시에 부부관계에 있었던 이 사위를 현재 취업을 시켰던 일들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 당시 이런 특혜 의혹들에 대한 의혹 보도들은 이미 일파만파 퍼져나갔지만 그게 객관적인 진실규명이 전혀 되질 않았거든요. 왜 태국에서 저 같은 돈들을 경호원을 통해서 입금하고 송금해서 보내도록 했을까?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특정한 소득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의 출처부터 시작되는 수상한 금전 거래 내역들, 그리고 전 남편이 취직됐던 경위들, 이 모든 것들이 미스테리고 불법적 요소가 상당히 비춰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수사가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일이었습니다만 어떤 경위인지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었고, 국민들께서는 이거는 범죄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주고 있는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황당한 건 문다혜 씨가 그 의상 디자이너 딸과의 금전 관계 몇백만 원 송금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되니까 글을 썼다가 지웠더라고요. 이 얼마 되지도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적반하장식의 글을 썼다가, 만약 그러한 내용들이 본인이 떳떳하다면 그 글이 유지하면 될 텐데 이 내용들도 또 슬그머니 내려버리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떳떳한 것인지, 진실은 무엇인지,
이쯤 되면 본인이 스스로 나와서 밝혀도 될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아마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또한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증명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자, 물론 전제 조건은 이 아무리 대통령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뭐 태국으로 이주한 부분에 같은 사적 생활과 관련된 것은 보호받아야 되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리면서 다만 경호처 직원과 춘추관장과 의상 디자이너, 영부인의 의상 디자이너 딸로부터 송금을 대통령의 자녀가 받거나 금전을 거래한 일은 워낙 이례적이고 사실은 부적절한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도직구쇼에 박정아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춘추관장도 했었잖아요. 박 의원 춘추관장 시절에 대통령 자제한테 돈을 보내거나 돈을 송금하라는 신분을 받았다는 내용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이례적인 건데 자 이거 어떤 성격의 금전 거래로 좀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조규현 변호사님? 저는 검찰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고 그렇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정부 인사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그 주변이 소위 말해 탈탈 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위의 노모 70대 노모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전 매형들에게도 하고 있고 주변이 그렇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본질과 상관없는 걸 털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특혜 채용 내지 이 자금 출처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돈의 흐름은.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문다혜 씨 관련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돈의 흐름이 이상하다고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례적인 거래라는 점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이 특혜 채용 의혹 또 이스타자타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에 대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자, 이 이상한 거래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왜 돈을 주고받냐? 그러면 문제 없다는 걸 밝혀라. 지금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게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본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사를 계속 검찰이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자금이 뭐고 이거를 지금 밝히는 것 자체가 밝히기도 쉽지 않을 거고 뭐 소명하는 것 자체가 적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상당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뭐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 고교 동창까지 지금 뭐 수사 대상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특혜 채용 수사에서 시작은 됐지만 주변 수사로 확대되고 별건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 같아서 이제 그게 걱정스럽고 과거처럼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사례와 같은 결론으로 갈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의 출처에 대해서 문다혜 씨가 밝히면 된다 이런 거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강력한 또 반박까지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김정은은 비핵화의 진심이었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인데 급기야 그 회담의 당사자 한 축인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반박이 인터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회담에 참여했었던 당사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하노이 노딜은 트럼프의 선택이었다. 나와 트럼프 사이에 이견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비핵화의 진정성과 관련된 대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의 말을 미국에서 조금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는 협상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미국에선 시종일관 판단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북한 김정은의 진심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문재인 전 대통령만 김정은은 비핵화의 진심이었다라고 믿고 있었고 지금도 믿고 있다라는 단면일 겁니다. 김병민 최고님, 네.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외교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비핵화에 할 의지도 없었고 테스트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비핵화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중 어느 하나도 김정은은 포기할 거라고 우리는 믿지 않았다. 아니, 폼페이오 장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북한 가서 김정은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상회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이 트럼프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참모들이 반대해서 거기에 대한 노딜을 귀결했다.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해석을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면 저는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굳이 문 전 대통령 편을 들거나 편을 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니 그거 아닌데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대신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이 정상 간의 얘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상 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기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또 끌어줄 건 끌어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닝콜을 앵커의 모닝콜을 폼페이오한테 오늘 걸었어야 됐는데 조명현 씨한테 걸었군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를 보면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주장하고 싶은 건 남북 간의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져갔던 이 외교가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선의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거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발을 들렸던 게 지금 남북 관계뿐 아니라 현재 상황을 꼬이게 만들지 않았는가, 좀 진지한 고백이 필요한데 너무 모든 일들을 사실과도 다르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회고록 낸 것이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를 더 인색하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김정은은 비핵화에 진심이 없었다. 우리는 안 믿고 있었다. 노딜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었다, 판단이었다. 라는 트럼프의 최측근 폼페이오 장관의 반박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회고록에서 평양 능라도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했었던 이 연설과 관련된 내용도 기재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때 당시 연설 들어보시죠. 남쪽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국력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자, 저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 제재 받는 북한을 격려하고 싶었다. 회고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민족의 자존심, 불굴의 용기 표현을 내가 직접 넣었다. 감성적인 격려 표현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릅쓰고 한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안 좋고 평양에서도 사실은 식량 사정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북한 동포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 인식과 관련해서 좀 동떨어진 내용을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당시에도 있는 바 있었습니다. 김우중 의원님, 네. 뭐 앞서 폼페이오의 반박도 좀 보셨는데요. 회고록이라는 게 아무래도 개인의 주관적 관점이 많이 들어가 맞아요. 있을 수밖에 주관적인 관점이 좀 네. 강하죠. 없어서 사실 이게 또 미 당국자하고 이런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고 안타깝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회고록이 이렇게 좀 약간 뭔가 정쟁화의 소재로 쓰이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조금 아쉽고요. 그런데 하여튼 시점이 좀 공교롭긴 했습니다. 회고록 발간 시점도 좀 그렇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정무 감각이 떨어진 것 같아요. 회고록 내용 자체는. 그래서 그러나 그거는 어찌됐거나 대통령이 현직을 수행하면서 그 느꼈던 바, 경험했던 바를 본인의 경험의 그 주관적 관점을 토대로 했던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대로 그냥 그로써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문 전 대통령이 충분히 그렇게 능라도 연설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쓰시면서 다만 내가 그렇게 비록 연설은 했지만 북한 김정은이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평양의 이면에 대해서 내가 돌아와서 우리 정보당국으로부터 적나라한 소식을 보고받았을 때 가슴이 아팠다든지 아니면 북한의 이 두 얼굴과 민낯에 대해서 무언가 많은 생각이 잠겼다라는 등의 제대로 된 현실 판단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기재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또 북한을 오랫동안 취재했었던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여야 소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추 반발 탈당.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였는데 탈락. 자, 그러자 이번엔 법추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법사위원장은 추미애다라는 내용인데, 야, 이게 뭐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상당히 치열하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미애 국회의장 탈락 후 당원이 2만 명 이상 탈당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혔어요. 그러자 지도부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정청래 의원이 수박이 되나요?
당원들의 배신감이 상당하다. 대여투쟁 최전선에 추미애 의원을 배치하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른바 분노한 당원 달래기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의장 선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다시 또 실망감들이 생겨나서 지금 현재 2만 명이 넘게 탈당을 했습니다. 항의도 여전하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왜 우리의 뜻을 존중하지 않느냐, 왜 우리의 뜻이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런 거라고요. 저는 이번 이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확실하게 변모시키자. 제가 좀 전에 방송이 많이 늦어졌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탈당한 당원들한테 편지를 쓰는 문안 작성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말면 좋겠어요. 대신 혼을 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포기하면 옛날로 되돌아갈 거예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박주민 의원은 수박이다. 라는 이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이 논란이었는데 이 며칠 만에 정청래가 아니라 사실은 추미애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를 지도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정청래입니까? 추미애입니까? 누가 진짜입니까? 지금 당원들의 탈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고 아이디어다. 예, 정무적 고려는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2만 명이 탈당했다는 건 뭐 대표도 인정한 사실이고요. 다만 추세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당원들의 항의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네. 어떤 조치가 필요하긴 하죠. 근데 추미애 당선자가 6선인데 법사위원장 본인이 하실까 싶기도 합니다. 본인이 할까 싶다. 예. 그 하반기 국회의장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당원들의 또 뜻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는데 굳이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당원의 요구를 실현하는 걸 본인이 선택하실까 싶긴 하고요. 어쨌든 당으로서는 뭐 이제 당원 주권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이 전국 순회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당원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당원들의 의사를 수용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나누고 당원들의 의사를 듣는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당원들이 어떻게 의사를 표현하느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마 원구성 과정에서 결정이 될 건데 지금은 이제 정무적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김우정 의원님, 민주당을 위해선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더 낫습니까?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당을 위해서 더 낫습니까? 어려운 선택. 아니 뭐 비슷할 것 같은데요. 비슷하다. 상임위원장은 전적으로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마음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평상시에 이런 모습들이 모두 국민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이제 의장 후보로 나섰던 분인데 6선 의원이 법사위원장 이거는 저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상식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상식대로만 하자. 네. 상식대로만 하자. 네.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 후보들 뭐 4분 박주민, 정청래 의원 포함해서 전현희, 이현주 의원들도 다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적합한 인물이 하면 되지 6선의 법사위원장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아니다. 김유정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차상병 특검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른바 여당 내에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야권의 주장이 나오면서 상당히 신경전 치열한데 고민정 의원이 차상병 특검은 대통령의 목을 겨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탄핵 열차를 멈춰 세워야 되는 건 대통령이신데 그러려면 차상병 특검과 같은 문제는 오히려 통 크게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여권에 있는 의원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오해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통과를 시키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계시단 말이죠. 결국은 대통령의 목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는 게 차상병 특검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 뭐 여당 지도부 오늘 나오셨으니까 김용태 의원님, 대통령의 목을 겨눈 거다. 차상병 특검. 여당에서 이탈표도 반드시 나올 거고 차상병 특검은 관철시키겠다라는 입장인데 방금 고민정 의원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본질이 결국엔 특검이 민주당이 주장한 특검의 본질은
국정 공백, 탄핵이다. 그러니까 특검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방증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고민정 의원뿐만이 아니라 김용민 의원께서도 최근에 방송인가요? 뭐 나오셔가지고 탄핵과 관련해서 이 특검과 관련해서 연결해 주셔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특검과 관련해서 고민하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본질적으로 야당의 주장과 배경이 달라요. 이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공수처가 빠를 것이냐 특검이 빠를 것이냐에 대한 선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친명계 주류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전국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들을 서슴지 않게 보여주고 계셔서 본질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그 특검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야당이 계속 이렇게 특검을 전국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글쎄요, 이건 결과적으로 정치 양극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한테 고스란히 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야당도 이 진상규명에 있어서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되고요. 지금 공수처가 이 이른바 VIP 경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계한 사령관이라든지 박정훈 대령이라든지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질신문도 시도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이 공수처의 수사 진행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고 진정성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진상 규명을 위한 길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내에서 안철수 의원이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는 듯한 입장인데 이타표가 나올 거다. 그래서 특검법 관철될 것이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전망하고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매번 이렇게 정족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야 분들은 이렇게 예언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프레임을 씌워서 본인들한테 익숙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여당 내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특검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이 진지한 고민을 하다가도 종국에는 결국에는 야당의 이러한 정략적인 판단에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아마 진상규명에 대해서 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시간이 좀 짧게 남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실제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뭐 공식화된 게 3분이고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것이고 또 이탈표하고 또 연동되는 것은 출석 여부입니다. 출석 인원이 10명만 줄어도 실제 180에서 몇 석만 플러스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재의결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엇갈린 전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도직구쇼 계정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속 시원한 비하인드 이야기 라방에서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